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자, 짙은 황사가 말끔히 거치고 맑은 봄 하늘입니다. 자, 오늘 낮 기온도 서울 2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새 확진자 수는 오늘 0시 기준으로 500명 가까이 또는 조금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그런데 백신 수급이 계획처럼 잘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관련해서 사부에서 당국의 설명 듣겠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의 두 번째 어젯밤 TV토론. 또 거짓말이냐? 지독한 모함이다. 이렇게 격돌했습니다. 자, 부산의 후보들은요. 힘 있는 여당 시장 필요하다. 정권 바뀔 테니 야당 시장이 제격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잠시 뒤에 여야 선대위원장들 연결해서 선거판 이야기 자세히 듣겠습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재보궐선거 다음 주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3월 31일이고요. 정확히 일주일 남았네요. 여야 후보와 선거 캠프 총력전 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서울시장 후보들은 2차 TV토론에서 정말 격돌했죠. 고성도 갈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여야 선거 캠프 차례로 연결해서 이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캠프 쪽입니다. 오신환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어제 그 2차 토론, TV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쪽 승리라고 보십니까? 토론이 어떤 승리를 가늠하기 좀 어렵지만요. 예. 어제도 초지일관 그 박영선 후보 측에서 예. 그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토론을 지속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에서 더 이상 추가로 내놓는 의혹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내놓을 해명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의혹 반복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제 그렇습니다. 보름 이상 지금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예,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요. 예.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선거를 승리해서 이끈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확실히 판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 위원장님, 한번 평점을 좀 줘보시면 어떻습니까? 두 후보한테? 어제 토론. 오세훈 후보는 지속적으로 보셨겠지만 서울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박영선 후보는 본인의 시간의 거의 절반 이상을 내곡동 땅 문제로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제 특히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책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방송에서 부여된 자유로운 토론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책 토론에 대한 그 주제와 이슈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내곡동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한 것은 시민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유쾌한 토론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점 만점으로 주신다면 오세훈 후보 몇 점입니까? 점수로는 시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박 후보는 자고 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마디로. 오 후보께서는 지독한 모함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지독한 모함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내곡동 땅 문제의 핵심이 도대체 뭘까요? 오세훈 후보가 투기를 했냐 안 했냐, 또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냐 아니냐,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근데 측량하는데 갔느냐 안 갔느냐, 또 무슨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거짓말 프레임을 계속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는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그 사실관계를 갖고 나오지 못하고 자꾸 프레임으로 이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저희로서는 이런 야비한 시도에 말려들 생각이 전혀 없고요. 민주당이 증인을 내세우고 싶다면 오세훈 후보가 시장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증거를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명확한 증거는 사실
자, 엊그제 오세훈 후보께서요, 측에서 이제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공사? 그쪽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네. 그 나온 걸 보면 사실 근데 이제 딱 그 입회인이 한 명만 거기 사인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봐서도 아직 사실 이걸 명확하게 지금 오세훈 후보 쪽에서도 뭐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라고 지금 입증된 건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제 그 측량한 곳에 갔다 안 갔다가 뭐가 중요한 거죠? 그 측량할 때 갔으면 그 땅이 오세훈 후보 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느냐, 아니면은 뭐 거기에 권한 남용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그 처갓집 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들어가게 했느냐, 뭐 이런 것이 쟁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처갓집에 내 그 처 부인이 1970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40년 뒤에 그것이 노무현 정부의 국토부가 그것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구로 지정해서 그렇게 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오세훈 후보가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문제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예비 지정을 하고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서 국가의 정부 시책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이 지구 지정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요, 사실 초반에 이제 이 내곡동땅 관련 얘기 나왔을 때 좀 빌미를 좀 준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번째 말을 이제 기억에 의해서 실수한 것은 그 노무현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지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 기억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수정을 해서 정정을 했고요. 그거 말고는 거짓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라 예전의 기억들을 유추하면서 본인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그거 한 개를 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뭐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니까 이 선거가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와 부동산 대란으로부터 정말 지치고 힘든 우리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 자영업 소상공인들 분노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손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내곡동만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저도 민주당에서는 또 특히 차기 당권 주자죠. 홍익표 의원이 또 기억 앞에 겸손하다 뭐 이런 오세훈 후보의 말을 또 이제 가지고 이거 사실상 자백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짓말 프레임 안에 오 후보를 가둬두려고 온갖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고요. 그 기억 앞에 겸손하다는 말은 오세훈 후보가 최초의 본인 기억에 의존해서 해명을 내놨다가 앞서 말씀드리고 혼선을 빚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의 뜻으로 드린 말씀이지 이게 무슨 자백이니 뭐니 이런 말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뭐 오세훈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또 저도 서울시장 경선에 나간 사람으로 보면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 특히 코로나19의 그 이후에 우리 서울 시민들을 어떻게 그 삶을 바꿔낼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신환 위원장님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의 어떤 공세가 거짓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또 그러면 표심 민심에 영향을 좀 주지는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선거에서. 지금 뭐 표심을 읽을 수 있는 게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격차는 뭐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박영선 후보 측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네거티브 흑색 선전 정책 선거를 배제한 이런 선거 프레임에 시민들이 오히려 염증을 내고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응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거 운동 방식을 빨리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또 박영선 후보 측 그 도쿄 주택 관련해서도 의혹을 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도쿄 그 부동산 아파트 문제 갖고 이야기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냥 SNS 상에서 그런 논쟁이 있는 거지. 저희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논평, 당의 논평이 나간 측면은 있는데 후보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과정에서 얘기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 들고 나왔는데 저는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1차 토론이나 어제 성관이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초질관 그 박영선 후보는 내곡동 땅 문제만 이야기하고 오세훈 후보는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서울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의 공약 좀 보죠.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주일 내에 뭐 신속하게 규제 풀고 그리고 뭐 1년 안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중요한 문제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책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고 특히 지금 서울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낸 그런 뼈아픈 실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세훈 후보는 5년간 민간주택 그리고 활성화를 통해서 36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고요. 말씀하신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조속히 이 공급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고도 제한을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동안 박원순 시정 때 용도 지역 지구 지정을 다 해제했던 것들을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고 또 민간 시장이 93%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틀어막고 있었고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수요 공급의 이 균형추가 맞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스피디하게 이런 공급을 확대해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공기업은도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공공만을 외쳤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공공주택이 6에서 7% 정도 공급을 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5년 동안 재임 시절에 22%까지 공공주택을 공급을 했어요. 이것으로만 봐도 민간 시장을 활성화할 때 민간의 공공기여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말로만 서민들, 청년들 얘기했지 오히려 실제 정책으로서는 거꾸로 간 것이다. 이런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인저리 타임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7번 50원 유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신환 위원장님. 자, 그러면요. 이제 박영선 후보도 좀 비슷하게 좀 이 부동산 관련해서 좀 공약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공주도를 주장했는데 이제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다른 것을 느끼고 이제 민간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엔 박영선 후보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이제 선거에는 철칙이 있는데 출마 선언문에 처음 본인이 얘기했던 그것을 중간에 계속 바꾸게 되면 그 팀은 지게 돼 있습니다. LH 투기 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같은 이런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는 사건이 그런 막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건데요. 저는 변창흠 장관이 지금 현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주도한 그 공공주도 재개발을 이제 앞세웠다가 이 민심이 잘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선거에는 저는 뭐 아무런 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짧게요. 오세훈 후보가 왜 당선돼야 되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세훈 후보는 그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를 시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르고 있는 것이고요. 진실 규명을 끝까지 해야 하고 또 피해자에게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을 부여한 정당에게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를 꼭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2차 가해, 3차 가해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공정하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LH 땅 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예. 이번 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이 반드시 해처리를 들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신환 오세훈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잠시 뒤 2부에는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인저리 타임 코너 1부에서 2부도 지금 계속 이어갑니다.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뭐 과열, 또 뭐 전믹박경이라는 말도 자주 들리고요. 자, 어젯밤에는 후보 간 2차 TV 토론 있었습니다. 난타전이었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야당 선거 캠프 이야기 들었고요. 자, 이번엔 여당 쪽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TV 토론, 2차 네. TV 토론요. 평점 주신다면요? 뭐 1차 토론, 2차 토론, 원래 TV 토론이 치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보니까 되게 이제, 박영선 후보가 좀 공세적이었고, 예. 오세훈 후보가 좀 수세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고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좀 나쁘게 좀 바뀌었구나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원래 좀 잘 아는 사이인데, 예. 토론을 하다가 그 본인에 대한 검증이 계속되니까 그 상대방을 향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건 좀 심했다 그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보통 예. 그 토론 과정에서 감정이 상할 수는 있죠. 근데 예. 좀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과 그 자기한테 여러 가지 그 검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겁박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TV 토론에서. 그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야당 쪽에서 그 대검에 그 고발한 거 그것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의혹 관련해서. 예. 그 선거라는 게 사실 뭐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의혹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뭐 그 일부 사건들은 또 그 고발전 고소전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후보가 직접 그 상대방을 향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가 나빴다.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혹시 우상호 위원장께서 만약에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우상호 위원장께서 박영선 후보를 꺾고 만약에 단일화 후보가 됐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토론회 자리에 섰다. 그러면 혹시 이것만큼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건 있었습니까? 경선에 패배한 후보가 뭐 그런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먼저 좀 상대편 오세훈 후보 얘기 좀 더 하고요. 박영선 후보 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제 토론에서도 이제 박영선 후보께서 자, 오세훈 후보 자고 나면 또 거짓말이다.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핵심이 민주당 쪽에서 보시기에는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그러니까 2005년에 측량 현장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다. 이렇게 지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상속받은 땅인 거 다 알고 그런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처갓집과 부인 명의의 땅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줘서 그것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게 했다는 것이 본질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해명하는 내용이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 보통 이제 이런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무슨 후보 검증을 할 때 보면 어떤 의혹이 제기됐는데 잘 해명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예. 그러면 그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보통 언론과 그 일반적 사회적인 인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 문제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건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 의혹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궁하는 과정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이 그 땅이 있는 줄 몰랐다. 혹은 그 땅이 개발 지역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하니 그러면 알면서 나중에 시장이 되었을 때 그 땅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핵심은 네. 정말 뭐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 땅을 일부러 미리 사는 정보를 가지고 LH 네. 직원을 지금 투기를 한 게 아니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핵심은 저는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봅니다. 예. 무슨 성인가 하면은 예. 시장이 자기 처갓집과 자기 부인명의 땅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주는 인허가 문제에 관여했다 그러면 이건 이해관계 충돌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해당 상임위에 배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담당 국장이나 혹은 정부 관계인들에게 이건 내 알고 있는 내 관계된 땅이 거기 있다. 그런데 거기를 개발해도 되겠느냐. 이제 이런 말하자면 약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던가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면탈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했어야죠. 우리가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중시하는 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 행정적으로 인허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는 것을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이분이 집요하게 이것이 국장 전결이었다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피해가려는 노력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피하고 회피하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렇게 보는 편인데요. 예. 만약에 그린벨트 해제가 국장 전결 사항이면 가령 정부의 이사 대책 중에 태릉 골프장 그 개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 그 문제도 국장한테 전결시킬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린벨트 해제 같은 엄청난 일을 국장이 알아서 했다고 떠넘기는 것은 저는 그 이해관계 충돌 여부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려는 목적인 것은 알겠는데 예. 명백히 거짓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국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국장이 전결로 처리하겠습니까? 자, 오세훈 후보가 사실 관련해서 뭐 양심 선언이 나오면은 뭐 사퇴하겠다 이런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을 계속 바꾸고 거짓말을 하니 오세훈 후보는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후보가 사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공방전이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판단을 이제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한다고 했는데 그 측량 기사나 경작인들이 증언이 나왔으니 사퇴하라고는 공방을 하는 거지만 시민의 이해를 돕는 거죠. 기준을 정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영선 그 후보님 그 공약 좀 볼게요. 네네. 자, 뭐 수직 정원, 그다음에 뭐 21분 컴팩트 도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후보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뭐 이게 현실성이 없다. 뭐 그다음에 뭐 이미 서울에 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건 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21분 컴팩트 도시는 이제 도시를 좀 편리하게 그 보행자 도시 또 가까운 곳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컨셉이니까 그것은 오세훈 후보도 동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수직 정원 정도가 문제인데 수직 정원 같은 경우도 뭐 21개 컴팩트 도시에 다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한두 개 정도를 상징적으로 그 랜드마크화해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니 또 규모 자체도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축소 혹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뭐 핵심적인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거 자, 이쯤 LH 투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또 뭐 현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사실 박영선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이제 좀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맞는 방향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공급 부문을 좀 확대하는 쪽,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규제 완화하는 것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관련한 규제는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층고 제한이나 고밀도 개발 같은 경우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러나 전면적인 그 투기가 극성을 부릴 수 있게끔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공공만이 아니고 민간도 참여한다.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민간 택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공공 재개발을 하더라도 민간 부분의 참여 없이는 공공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유지나 시유지에 별도의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이 아닌 민간 부문의 택지까지 활용할 때는 결국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간과 공공개발이 같이 섞이는 분양 방식의 공공재개발도 있고요. 또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도 허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측면에서 좀 다양한 공급 수단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그 정부와 여당의 어떤 부동산 정책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박영선 후보가 지금 이제 그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 네. 이게 사실은 주택 공급의 메인 공약 아닙니까? 그건 예.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부분적으로 일부 서울시에 있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일부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가령 강북지역 같은 경우 보면 민간 부문의 재건축 재개발 해야 할 곳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김상조 실장이 뭐 사실상 경질을 냈습니다. 근데 네. 이걸 두고 이제 야권에서는 뭐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책실장이 꼴인가요? 그 얘기 어제도 하신 이낙연 위원장께 여쭤봤더니 네. 정책실장을 자른 게 꼬리 자르기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시던데.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책실장 이게 이런 거죠. 대통령이 저희 전세금 10% 정도, 14% 인상한 정책실장을 예. 경질할 정도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단단히 결심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된 거를 회피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단견인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이 단단히 결심하셨구나 이 문제를 임기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아예 단단히. 왜냐하면 정책실장까지 자를 정도면 예. 뭐 정책실장이 뭐 머리 아닙니까? 꼬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되어 있는 공직자나 또 부동산과 관련돼서 부정부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범법 행위들은 엄벌하겠구나. 이런 신호탄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어제 그 국민권익위에다가 그 이제 민주당 소속 174명요 의원들 네. 그다음에 가족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 김태년 의원께서는 보니까 이거 문재위원은 단호히 뭐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자, 이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들 민심이 이제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인물부터 제대로 검증을 받아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이제 그런 부동산 문제,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에 관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대통령, 집권당 대표, 또 원내대표 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최고위원께서도 뭐 사과한다 이 상황 이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사과뿐이 아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 이런 사과, 반성, 목소리뿐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이제 문제 진단, 책임이 필요하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 이제 집권 세력들이 좀 더 겸허해져야 된다. 예.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자.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또 후보 검증은 후보 검증대로 엄격하게 해나가자. 이런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집권당과 또 당정청 모습이 훨씬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바뀔 것이고요. 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그 두 가지죠. 하나는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는 문제, 더불어서 또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캠프 쪽 공동선대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었습니다.